4.15 선거 참 의미가 있고, 또 저로서는 지난 19대 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대구 경제, 동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선 아주 열심히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제 지역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여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애환도 같이 느끼고 했던 그런 지난 4년이었습니다. 또 더 길게는 8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라고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에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지역을 4년, 8년 동안 구석구석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에도 저는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의 이제까지 활동이라든지 또 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경선에서 제 숫자가 61.4%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대편이 누구든지 저는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편에 대해서 경선이든지 본선이든지 상대편 이름조차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편 이름조차도 이야기한 적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쟁력과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유권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들이 유권자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는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4년간 어떻게 보면은 공백기였다고 볼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4년이 저 나름대로의 자산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처음 국회에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분은 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자산 축적의 기간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첫 번째가 천지개벽 동구 경제다 이렇게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제,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 동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만 재선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주권자, 유권자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그 내용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다 이제까지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19대 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하고 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눠서 대구가, 동구가 또 대한민국이 더 넓게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구의 동구의 가장 시급한 사항은 코로나19 관련된 무너진 서민 경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긴급 생계 자금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마련돼서 지금 시행 중이고요. 또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반영됐던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동구에 뭐 더 크게서는 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한 개가 K2 군공항 이전과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9대 때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공동 발의를 했고 또 13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2 또 대구공항이 통합 이전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K2 군공항이 이전되고 나면은 그 이전터가 약 7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평으로 따지면 한 200만 평이 훨씬 넘는 아주 광활한 그런 공간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공약 사항은 이 광활한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주가 될 수 있는 R&D와 관련되는 또 신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산업 또 우리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런 복합 기능을 가진 대구 더 나아가서 영남 경제 중심지가 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휴식과 또 경제 또 주거 기능을 가진 휴노믹 시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휴라는 것은 휴먼과 실주자, 노믹의 에코노믹과 주거 환경을 함께 기능하는 그런 복합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현안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K2 이전 터에 어쨌든 K2가 기부대 양해받기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거의 한 50% 정도, 53%가 지금 주거용으로 되기 싶은데 예.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숲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대구 시내 전체 근형 발전이 아닌 풍선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 또 전문가들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뭐 국제 공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관련되는 방식은 기부대 양녀 방식입니다. 기부대 양녀 방식은 결국은 국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 또는 개발하는 그 이익에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도 국가 사업 중에서 국유재산 관련되는 사항에서 기부대 양녀 방식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에 수원교도소를 옮기면서 아주 성공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거지역과 또는 산업 분양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이면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결국 이제 금액으로 나서 지금 현재 한 8조 5천억에서 9조 5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최근 추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맞게 나중에 공공항을 이전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몇 퍼센트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남권, 뭐 대구는 물론이지만 영남권에서의 경제 중심지가 되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또 부지가 사실상 다시 있겠느냐 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제가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봐서 좀 취약한 지역 부분이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면은 아주 복합 기능을 가진 그런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 장상수 의원이 이민수 후보를 지원을 했다가 다시 돌아섰잖아요. 의원도 있는데 만약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옛날에 또 장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의민 공천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참 애매한데 지역의 분들은 또 갈라지는 뜻이잖아요. 전 국회의원 지원하는 국회의원하고 지역 파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경선 과정 또 본선 과정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 다 지나간 과거다. 경선 지나갔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명에 부응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통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선 관련되는 사항들은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선에 관련되는 사항은 뭐 당에서 어느 누가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사항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통합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일 저희들 오후 3시에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저도 전국위원회의 위원이고요. 그래서 내일 가보면 안 알겠습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화 받으셨을 때는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예, 제가 그날 또 아침에 문자가 먼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심재철 대표 권한 대행 명의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의견 수렴하는 그런 그 전화가 갈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고요. 그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그 지역에 뭐 당선 인사를 할까 또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몇 번 와서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만 우리 당직자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이지선다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건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먼저 순서를 따져본다면은 당선인 대회를 먼저 하고
당선인 대회를 먼저 하고 전국위원회를 하든지 이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관계없이 이미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사 결정으로 내일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국위원회 안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건에 관련되는 토론이 내일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저는 지난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순서로 본다면은 물론 현재는 지금 현재 20대 국회 임기 기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20대 국회 원내대표 또 지금 현재는 당대표 권한 대행이지만 그분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한다면은 그건 뭐 법적이나 또 전체적인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20대의 기간보다는 21대의 기간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전국위원회 회의 안건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 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당내에서도 조기 전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서도 제법 계시되어 보니까 그러면 당내의 21대 당선자를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기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당내에서의 어떤 결단 반성과 함께 내부에서의 어떤 조기 전대로 가는 그 안, 이 안이 제법 되더라.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그 아까 제가 사지선다형, 이지선다형 했는데 한 개를 놓고 지금 찬반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이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체제 또는 제도 관련되는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취하고자 하는, 그게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현상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가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항이 비상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가 정해지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앙당에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지금 비상 상황이고, 이 비상 상황이 끝나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상황이 어디까지, 물론 기간을 뭐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이 비상 상황이 끝나서 정상적인 상태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거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도 저희 당헌에는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건이 비상대책위원회인 경우에는 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최고위원회나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마 설명이 있을 거고요. 비상이 어떤 비상사항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 갖고는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하면 비상사항이 끝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기전당대회라는 것도, 조기라는 게 어디까지를 조기라고 하는 거냐 하는 부분도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기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도 좀 거세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이 어떻게 반발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밖에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임기를 이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분 직접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사항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 뭐 제가 이거는 뭐 너무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책을 또는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에 있을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을 타겟팅하면은 그 타겟팅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김정희 비대위가 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 회의 때에 그런 설명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대권 준비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원들 누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 비대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비대위가 대선 후보에까지 가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비대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게 뭐가 비상이냐?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데 비대위를 구성할 때의 비상 상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비상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럼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구성을 해서 그 비상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얼마 정도 걸릴 것까를 한다면은 비대위의 역할이 대선 후보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선 후보 정하는 게 비대위 역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건 요 정도 하죠. 내일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보고 하도록 합시다. 옛날에 시당 위원장 한번 하셨잖아요, 이게요. 예, 시당 위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당 위원장 현재 있지? 그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선이면 또 시당이나 대선이니까 하실 수도 있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당선돼서 지역에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복장을 그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지역민들이 저한테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못했던 말씀들 지금과 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평상시에 엑스코 전철 신노선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신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기존 동구에 예. 내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도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고등학교 지어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교육 내지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인데 명문고 유치를 또 하시겠다 하는데. 명문고 유치요? 명문고 유치를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저는 네. 명문고 유치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예. 그러면은 엑스코 전철로 신노선에 예.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엑스코 신노선 관련돼서는 이미 수년 전에 저희 용역을 통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안을 여러 개를 냈는데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또 실제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성 부민운동장역에서 시작해서 범어로타리, 범어역을 거쳐서 또 우리 동대구역, 또 파티마병원, 또 공고 내거리를 거쳐서 경북도청, 지금 이제 시청 별관입니다만 해서 금단으로 해서 이시아폴리스 쪽으로 가는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이미 여러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파티마 병원에서 이 아양교를 거쳐서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지만 이제 K2는 군공항이니까 대구공항으로 가는 지금 4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더 늘어날 거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상황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노믹 시티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 물동량 당연히 사람 포함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아니고 교통 인프라가 공급 차원에서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약했던 거는 엑스코 노선 조속 추진과 또 동천 유원지 포함한 금호강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하면은 현 동천역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이제 중간에 휴노믹 시티를 거쳐서 이시아폴리스 또는 동화사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전철 지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노선은 그대로 두고 추가 노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엑스코 노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발표를 했던 노선이고요. 금호강 관련된 종합계획과 휴노믹 시티가 건설이 된다면은 새로운 물동량에 따르는 이제 교통 수요가 필요하다. 그럼 교통 수요가 필요한데 교통 인프라를 공급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저는 동천역을 생각을 했는데 아양역에서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양역에서 가게 되면은 이 금호강 하저를 통과하는 또 터널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SOC 포함한 예산을 쭉 해보니까 하저 터널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동천역에서 출발해서 이시아폴리스까지 해서 그러면은 환상형이 되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인천에 정호서 의원도 대전부 차관하셨고 우리 의원님도 예. 하시잖아요. 예. 의원님 계실 때 예산도 많이 나오셨고 예. 미실 때는 또 대구시하고 또 간담회 되셨고 예.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대구시에서 부탁이라든지 또 국회에 가시면 대구 예산 부분 책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부탁이라기보다도 제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대구 예산 규모를 보면은 우리 대구 시장님 또 대구시 관계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3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증가율을 2012년부터 따져보면은 대구 예산 전체 규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음 이태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 제가 활동을 했고 특히 개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3조 원 이상 됐던 그 수준에서 조금 증가하는 아니면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에서도 예산은 이렇게 업무를 했고 또 지난 19대 때에 예결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 예산 획기적으로 늘으면 좋습니다만 최소한 재정 증가율만큼은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뭐 이거 뭐 곁들여서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번에 그 추경 2차 정부의 2차 추경 예. 또 뭐 긴급 재난 기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당정과 어떤 다른 기재부하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 예산 이런 것이 재원 조달에서부터 활용에까지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셔요? 그 지금 현재 1차 추경은 지난번에 이제 확정이 돼서 어려운 분들께 그 지원이 되고 있고요. 2차 추경은 말하여 긴급 재난 지원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지급 대상이 70% 하위소득 70%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100% 다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또 민주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그 당대당으로서 협의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의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예방병, 전염병, 감염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생활 또 생산 그리고 문화,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어떤 감염병, 전염병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탈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예산 기준으로, 본 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815조 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추경하고 나서 815조 원입니다. GDP 대비 41.2%인데요. 물론 일본의 경우는 뭐 230, 40% 훨씬 넘습니다. 미국도 130% 훨씬 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훨씬 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재정 건전성도 같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2차 추경을 검토를 심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뭐 국회 임기가 시작도 안 됐는데 현재 심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우리 재정 부담 관련돼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현 세대와의 부담, 공평한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첫 번째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재정준칙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적자를 어느 만큼 할 것인가, 재정수지 차원에서 또 국가 채무를 몇 % 정도 할 것인가, 또 재정 수입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세입 쪽하고 세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재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같이 고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 시간 현재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를 하면서 미래에 닥칠 더 큰 위기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력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라 하더라도 이 위기에 재정을
여력을 다 써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2차 추경 때에 전체 100%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여야 합의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거는 전부 다 세입이 안 되면 당연히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 유권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면서 빚을 얼마 내든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도 반드시 그